시작해요. 자기소개할까요? 이쪽부터. 나부터? 난 사람을 죽였어. 근데 나는 사실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더 해야 돼? 지금. 당신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 없나요? 내면이 없는데? 내면이 없다고 생각을 해. 당신은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나요? 옳은 게 뭔데? 당신의 마음은 떳떳한 것이죠. 난 내가 뭘 해도 딱히 떳떳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옳지 않은 일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당신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그렇게까지 세상이 항상 추악했던 것만은 아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과연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네 감정이 맞을 수도 있어. 사람 죽이는 거 정말 짜릿하고 재밌지. 그럴 수 있지. 재밌어? 응. 오. 왜요? 그렇구나. 왜요? 나중에 제 차례 때 질문해요. 알겠어요. 나는 옳은 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나에게 기쁜 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죽일 것이고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럼 결국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문제 있어요? 과연 그 상황들에서 근데 없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죠.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이 맞을까요? 나한테 맞은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모두의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나요? 사람 모두에게나 영혼이 있는 것이. 나에게도 영혼을 영혼이 죽인다. 있어요. 나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나 맞아 많이 죽였어. 사람 죽일 때 그 느낌이랑 그게 너무 좋아. 행복해. 무슨 느낌인가요? 그거 알아? 혹시 네 사람 찔렀을 때 피가 철철 내릴 때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를걸? 해봐야 알지. 저희 별에는 사람이 저 말고 없어. 맞아,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건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막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을 죽이는 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살인 행위잖아요. 하지만 일본처럼 단순히 재미만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건 한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의 세계니까. 아니지 똑같지. 결국 너도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고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고 다를 게 없어. 아니죠. 본인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보세요. 당신에게는 악밖에 존재하지 않으니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두를 위해 또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모두의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글쎄, 너가 죽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회의가 뭔데 사람을 죽이죠? 더 큰 이익을 위한 거죠. 그래, 너도 결국 이익 따지는 거잖아. 뭐가 달라? 개인을 위한 것과 모두를 위한 것. 근데 잠만 질문.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죽인다며요. 그게 내 이익 아니야? 그치. 그런가? 안형외고 공식 홍보 채널을 홍보하는 채널이 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 반도에 흔한 외고생들을 검색해보세요. 잊지 마세요. 반도에 흔한 외고생들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죽일 수 있어요. 당신은 대의를 위한다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봐봐 모순적이라니까.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과연 그게 옳은 선택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아닐지.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에 맞는 선택이 결국에 옳은 선택이에요.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일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죠.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가 있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일평생 다른 사람한테 하나하나 맞추면서 살 필요는 없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 자신의 뜻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왜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세계에는 통용되는 진리라는 게 있는 거죠. 보통은 그것에 맞게 행위를 하는 것이 이 세계의 규칙에 맞게 따라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진리가 옳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잖아요. 진리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 규정을 정한 과연 그게 사람들 옳은 마음이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그렇구나. 진리는 스스로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만약 그것을 말한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나는 어린 왕자야.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내 별에 있는 장미꽃도 나한테 막 엄청 오라 뭐라 하고 막 계속 바람 너무 세게 분다 하고 뭐 화를 내는데 처음에는 조금 화났어도 지금은 역시 나한테는 우리 장미꽃밖에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소중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지? 이 세상에 장미꽃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 내가 지구로 갔을 때도 엄청 많은 장미꽃들을 봤거든. 근데 걔네들은 하나같이 엄청 수다스러웠어. 그래도 다들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 과연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사람이 안 죽을 방법은 없는 거야? 무조건 꼭 죽여야 돼? 정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의 회로와 같아요. 돌고 도는 순환이죠. 그것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난 어린 왕자가 별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바오밥 나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벌레를 맞아. 죽인 것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것은 장미꽃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섬은 너무 작아서 바오밥 나무 커버리면 진짜 섬이 뿌개질 것 같았거든.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바오밥 나무를 죽인 것이? 다른 대안이 그치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섬에는 바오밥 나무한테 필요한 물도 없고 땅도 너무 작고 그냥 나하고 바오밥 나무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이 과연 모두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해. 그럼 그냥 거기서 말라 비틀어 죽든 얘가 죽여주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자연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과연 글쎄. 그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옳은 일이었을까요? 선택은 원래 강한 아니야. 사람이 하는 거야. 과연 강한 사람일까요? 그치. 그렇구나.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투표나 합시다. 네, 그럼 좀 지목해 주세요. 예. 그만. 아니야, 나 해야 돼.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어, 많은 투표. 둘 이제 둘둘둘.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니지, 다시 해야지 얘네 둘. 아 그러네? 응. 근데 그럼 우리면은 우리 우리 넷이 얘네 둘을 지목하는 거지. 응, 그래. 나머지 둘을 그래. 빼고 하나, 둘, 셋. 좋았어. 3대 1이야. 네.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아니지 죽게 된 거 아니야. 최후의 변을 해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진리와 세계의 진리가 합일되는 과정을 찾고 있는 그런 여정의 구도자라고 생각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하나를 죽이고 그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세계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결정에 떳떳합니다. 와 세계를 해주세요. 엄청 어려운 말 한다.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선택을 못하겠어요. 뭐가 옳은 선택일지 모르겠어요. 빼봅시다. 햄릿이야. 알아. 네, 결국 죽게 되었고요. 마피아 맞았어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얘 집에 갑시다.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집에 가는 중인데. 그냥 나. 맞아. 근데 저거 너 이런 거할수 있냐? 몇 진짜 괜찮아, 너무 헷갈리네. 몇 분짜리냐? 11분. 저는 성춘향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인물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춘향이는 작품에서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몽룡과 결혼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행동에서 헌신적이고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신문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는 모습에서 진취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소 유교적 사고 방식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의 성격 분석을 맡은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의 성격을 이 두 개로 봤는데요. 처음은 순수함이고 그 다음은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 호기심 많다는 거는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어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순수함이라는 거는 뭐 계속 자기 별에서 석양을 보려고 의자를 계속 뒤로 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로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린 왕자 하면은 그 관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미 아니겠습니까? 장미는 어린 왕자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는데 왜냐면은 별에 혼자 있다가 장미가 나타나서 대화할 상대가 생겼으니까. 또 장미도 처음에는 막 틱틱대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어린 왕자한테 굉장히 뭐라 말을 많이 하지만은 뭐 나중 가서는 결국에는 장미도 어린 왕자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햄릿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햄릿은 유유부단한 성격으로 생각은 많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침울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햄릿의 인물 관계로는 그게 햄릿과 삼촌 그리고 햄릿과 햄릿의 아버지인 선왕의 귀신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햄릿은 귀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신의 아버지가 맞는지, 혹은 그 귀신이 그냥 자신이 삼촌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이런 점을 의심하고, 귀신은 그냥 햄릿에게 복수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햄릿과 그 삼촌은 서로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삼촌은 그 선왕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비밀을 햄릿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햄릿은 자신의 삼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확실시 되는 점에서 그 삼촌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있는 데미안의 성격 특성을 분석하게 된 구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데미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데미안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내면의 갈등과 그런 것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싱클레어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데미안의 초점을 맞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데미안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데미안은 자신 스스로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기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정통한 인물입니다. 작중에서 표현된 바 있듯이 데미안은 스스로의 내면에 깊이 빠져들어서 다른 사람이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혼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데미안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기 서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데미안은 타인을 파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작중에서 싱클레어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힘듦을 겪고 있을 때 데미안이 등장해서 이 관계를 풀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데미안은 타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자신의 개성적인 그런 생각들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을 통해 확장하여 이번에 있는 세계에 대한 구조적 인식으로 연결지을 수 있겠는데요. 데미안은 세계에 있는 진리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이해해 나가고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프랑켄슈타인은 그 박사가 인간을 또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창조된 이후로부터 인간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이제 애인을 보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 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오는 이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시기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이렇게 3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면은 폭력적이다랑 이제 인간을 동경한다, 애정결핍과 분노절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애정결핍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이유는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따라하려고 하는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정결핍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써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와 괴물의 관계를 보면은 박사 일단 괴물을 일단 굉장히 증오해요. 왜냐면은 괴물이 자신의 주변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 결국 괴물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추적을 하다가 박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박사와 괴물을 생각할 때는 증오의 감정을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괴물은 박사에게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자 그리고 약간 애정도 있고, 하지만 박사가 이제 자신과 이제 똑같은 여자 피조물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 했을 때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사가 죽고 난 뒤에 그 괴물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괴물이 박사한테 이제 애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약간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 같은 경우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괴물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본다면은 약간 이런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지킬 박사와 하이섹시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인격이라는 소재 말고는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소설은 이 이중인격이라는 소재 외에 굉장히 참신한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로 대표되는 주인공이 이 둘의 비밀을 밝혀나간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나라는 인물은 변호사로 원래는 지킬과 친분이 있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계속 집에서 칩거하기만 하는 지킬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점점 밝혀나가게 되고, 결국 지킬의 편지로 인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게 되는 인물인데요. 여기서 지킬 박사의 성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킬 박사는 본래 하나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인품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선망받고 있었던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지면서 주변에서 받고 있는 그 기대감에 점점 부응하기가 어려워졌고, 일탈에 대한 강한 욕구가 생겨서 결국 하이드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악한
일을 하자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실패로 인해서 이 자아 부여된 지킬과 하이드가 불완전한 상태로 공존하게 되면서 이 지킬 박사는 선에 대한 집착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하이드에게 언제든지 몸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계와 불안함에 있고, 또한 이런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가 본래는 자신의 인격 중 하나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다는 약간의 불안함과 이런 스스로의 불안정한 정체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 갇혀 살게 되는 불쌍한 인물입니다. 하이드는 이런 지킬에게서 파생된 순수 악에 대한 인물로 굉장히 죄책감 따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살인에 대한 희열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킬에게서 호시탐탐 이 몸을 완전히 소유하고자 하여 자신이 통제력을 쥐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인격이 서로를 적대하고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둘 다 모두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슬픈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